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영어 2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유인물 174쪽을 펼쳐주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선화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선박으로 해상 운송을 할 때의 증거 서류가 되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선은 선박, 하는 화물 하자예요. 그래서 배로 화물을 옮길 때 증거가 되는 서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Bill of Lading, 줄여서 BL이라고 합니다. 이 선화증권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영어도 함께 외워주세요. Bill of Lading, BL. 자, 그럼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주, 즉 송화인의 요청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발행을 한다. 그래서 정기선 운송계약의 증거이고요.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선적하여 해상 운송을 통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영어로는 bona fide holder에게 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자, 정당한 소지인이라는 거는 수출상이 선화증권을 발급을 받은 후에 화물을 이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수출상은 정당한 조건으로 수입상에게 선화증권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선화증권을 보내게 되면은 수입상이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화물이 도착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화물을 가지고 가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선화증권을 내밀어야지만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가치가 있는 증권, 즉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수입상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화증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양도된 사람이 화물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유통을 할 수 있는 증권이에요. 다음,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유통이 돼요. 배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배, 뒷배자고요. 서명. 이 선화증권의 뒷면에다가 서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표, 10만원짜리 수표는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수표 사용할 때 뒷면에다가 인적사항을 기재를 한 후에 현금처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선화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뒷면에 배서를 한 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환어음의 중심 서류이기 때문에 화환이라는 거는 여기서 화는 서류 화자예요. 그래서 서류를 교환하는 어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화환어음의 중심 서류이기 때문에 화환 취결로서 대금이 회수되는 오늘날에는 상업송장, 보험증권과 더불어 3대 필수 서류예요. 그래서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은 상업송장, 보험증권, 선화증권 이 세 개를 수입상에게 제출을 해야지만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 인코텀즈 할 때 I 들어가는 조건 뭐 있었죠?
CIF랑 CIP랑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CIF랑 CIP 조건일 때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되고, 다른 인코텀즈 조건을 썼을 때는 보험증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필수 서류 1번 선화증권, 2번 성업송장, 3번 보험증권. 이 필수 서류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럼 이번엔 선화증권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증권. 권리증권부터 볼게요. 정당한 방법으로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는 화물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사위에 제출을 하면은 화물 내놓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화물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가 있는 처분권이 생겨요. 그래서 운송인은 반드시 정당한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만 화물을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수화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수화인이라는 거는 콘사이니라고 한다 했었죠. 수입상 말하는 거죠. 콘사이니라 하더라도 선화증권이 기명식으로 발행되지 않는 한 정당하게 배서된 선화증권 없이는 화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기명식이라는 거는 기록하다, 이름명. 누구 거라고 이렇게 선화증권에 A 거 그러면은 A만 선화증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화증권에 만약에 이름이 안 쓰여 있어요. 그러면은 배서된 사람한테만 물건을 넘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에 오주민 거라고 쓰여 있어서 오주민만 현금을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누구든지 현금이라면 아무나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현금처럼 쓸 수는 있지만 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시중에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익숙한 게 수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수표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꼭 배서를 해야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선화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뒷면에 배서가 되어 있는 선화증권만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이 선화증권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람에게만 화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화증권에 수화인, 오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주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택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택배로 보시면은 이제 택배에 오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택배기사 아저씨가 방문을 했을 때 그 집에 초인종을 눌렀더니 가족이 아무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오주민 씨 되시냐고 확인하고 가족이다 그러면 대신 서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럼 사인을 해주고 물건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정당한 소지인이 되겠죠. 이렇게 서명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출 체크 보겠습니다.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계품 운송 계약, 즉 정기선이라는 거죠. 계품 운송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수화인이 수입국에서 화물을 수취하기 위하여 화물 수취를 위해 상환해야 하는 권리 증권은 BL
선화증권이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계약의 증빙. 선화증권은 그 자체가 계약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증빙 서류예요. 현실적으로 선화증권 외에는 운송계약 증빙 서류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유일한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예요. 그래서 운송계약 당사자는 송화인이나 운송인이나 선화증권이 정당하게 양도되어 수화인이 선화증권을 취득하면 수화인이 운송계약 당사자가 되어 운송인을 상대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까 했었죠? 권리증권이에요. 그래서 선화증권이 운송계약 체결의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운송계약 내용은 선화증권의 전면과 이면에 나타난 약관이 돼요. 그래서 선화증권 전면, 앞면과 뒷면에 나타난 모든 내용이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약식 선화증권은, 약식이라는 거는 간소화해서 중요한 내용만 앞면에다가 쓰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 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식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앞면과 뒷면의 내용이 자세하게 쓰여 있고요. 약식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앞면에 주요한 내용만 기록한 거를 약식 선화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식 선화증권은 이면 약관이 없지만 그것이 생략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화물 영수증. 선화증권은 그것에 기재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상태가 동일한 물품을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수량하였다는, 송화인으로부터 수량하였다는 추정적 증거예요. 단,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송화인이 포장인 경우, 운송인은 송화인이 신고한 그대로 선화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상의 부지약관을 삽입함으로써 내용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물건을 다 적재를 한 후에 실링을 해서 이제 물건을 컨테이너를 열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을 수취를 한 선사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내용물에 포장 박스를 하나하나 다 뜯어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장 안에 들어있는 물건과 선화증권의 송화인이 기재한 내용이 일치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화물에 다른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사 입장에서는 포장 박스 안의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선화증권 종이에 쓰여 있는 내용만 보고 거기에 하자가 없다면 운송을 해줄 거야 라는 약관이에요. 부지, 아니부, 지, 알지 못한다. unknown clause. 알지 못한다는 약관이에요. 그래서 택배기사 아저씨는 이제 물건을 옮겨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옷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벽돌이 왔어요. 그러면 운송업자는 사실 그 안에 벽돌이 들었는지 옷이 들었는지 제대로 알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운송인으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약관, unknown clause, 부지 약관입니다. 그럼 기출 체크 풀어볼게요. BL을 발급하는 선박회사는 BL상에 Shippers Load and Count, 로드는 적재하다 라는 뜻이에요.
송하인의 적재와 count, 개수를 센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count, 개수를 센다는 거는 하나, 둘,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세는 거니까 검사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송하인이 물건을 실은 다음에 제대로 실렸는지 카운트, 개수를 세고 제대로 냈는지 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적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포장 상태는 겉으로는 포장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는 알 수 없겠죠. 이거를 무슨 클라우스라고 한다 했었죠? 그쵸. unknown clause. 한글로는 부지약관이라고 한다. 자, 해설 한번 볼게요. 선박회사가 봉인된 화물의 상태를 실한다라고 했었죠? 실한 상태의 화물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 추후 제기될 수 있는 화물 파손 등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비해상에 송하인의 적재 및 검수 Shipper's Load and Count 라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를 부지약관 unknown clause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2번, 1, 2번은 안 볼 거고요. 4번은 우리 배운 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언제 배웠을까요? ML clause 생각나요? 과부죠? 용인조항이죠? 네. 벌크 카고에 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많았을 때 이에 대해서 허용한다 라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ML 클러스라고도 하고요. MOL이라고 해요. MOL 클러스라고도 합니다. more, less. 줄여서 MOL 클라우스 또는 ML 클라우스라고 합니다.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기능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법적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유가증권. 굉장히 중요해요. 유가증권. 물품의 동일성을 보증하는 권리, 의무를 표시하고 물품의 처분 및 인도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증되는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먼저 유통증권, 화물의 권리를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 양도에 의해 권리가 이전될 수 있어요. 이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오주민 거 이런 식으로 기명식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름이 안 쓰여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이름이 안 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양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유통이 가능하다. 그 다음 니은, 요인증권. 요인이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요인증권은 선화증권의 발행은 이전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원인에 의하여 발행이 되기 때문에 얘를 요인증권이라고 해요. 화물 인수가 없었다면은 선화증권 발행이 안 되겠죠? 전제 조건, 원인이 화물 인수, 결과가 선화증권 발행. 그 다음 요식증권, 요식.
요식이라는 거는 형식을 갖추었다, 형식을 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화증권은 상법이나 선화증권의 중과법에 명시된 법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 요식증권이에요. 그래서 운송 화물의 내용과 기재사항이 일치해야 한다. 이게 요식증권입니다. 자, 그럼 플러스 부분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화증권은 유통증권이지만 어음과 같이 배서에 의해 자유로이 유통되는 추상적 불요원 증권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유통되는 유인증권이다.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네고시에이블과 같은 문헌이 있어야 하고, 네고시에이블은 이제 매입이 가능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입이라는 거는 은행한테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입이 가능한 네고시에이블이라는 문헌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컨사인이, 이거 우리 뭐 배웠죠? 수화인. 컨사인이라니 지시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 아까 기명식 했었죠? 기명식이랑 그 다음에 지시식이랑 이 둘이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명식 같은 경우는 까마니까 더 잘 보이네. 여기다 쓸게요. 기명식이라는 거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누구 거 물건 받는 수화인이 오주민. 그러면 선화증권은 오주민밖에 못 써요. 그 다음에 지시식이라는 거는 따로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시한다는 게 영어로 오더거든요. 그래서 to or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이름이 따로 없으면 아무나 지시하에 쓸 수 있고, 또 뒤에 예를 들어서 뭐 뱅크다. 그러면 은행이 지시하는 아무나 선화증권을 소지할 수 있고, 또는 슈퍼가 또 붙을 수 있거든요. 슈퍼가 붙으면은 송화인이 지시하에 누구나 선화증권을 소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맞아 볼게요. 그래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양도되어야 돼. 아까 이거 했었죠? 보나 파이드 홀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해 양도되고 유통되어야 하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양도는 물건을 주는 사람, 양수는 물건을 받는 사람이죠. 밑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만 해요. 그 다음 지시증권 보겠습니다. 자, 아까 지시증권 했었죠. 투오더. 지시식 선화증권은 배서나 인도로 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지시는 보통 배서를 의미를 하고요. 뒷면에다 서명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돼요. 배서의 방법은 백지 배서가 보통이다. 백지 비어 있어요. 투 오더 하고서는 여기가 그냥 블랭크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 선화증권을 소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란으로 해놔요. 그리고 기명식 선화증권이라도 상법은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오주민 거지만 무조건 뒷면에 서명을 해야지만 오주민이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 양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채권, 증권.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채권이라는 거는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처럼 내가 이 화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운송인은 나에게 화물을 줘야 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는 증권이고요. 그 다음 상한증권. 화물의 인도는 선화증권의 상한으로만 청구된다. 수입상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운송인한테 내밀면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받고 화물을 수입상에게 양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복수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적지에서는 선화증권 전통에 의해서만 화물 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양육항에서는 복수의 선화증권 가운데 먼저 제시하는 자가 화물을 인도받게 되고 나머지 선화증권은 화물 청구권이 상실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선화증권은 이제 경우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세 통이 발행돼요. 세 통이 발행이 되는데 이 세 통 중에서 한 통이 사용이 되면 나머지 두 통은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쓰이는 한 통만 쓸모가 있고 나중에 살아있는 그 두 통들도 효력이 있어서 물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화물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세 통이에요. 세 통 중에서 세 통 모두 다 실질적으로는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화물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 통이 사용이 되는 순간 나머지 두 통은 무효 처리돼서 화물 청구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화물이 선화증권보다 먼저 도착하여 새로운 개념 나오죠. 화물 선취 보증장에 의하여 화물을 수령하는 경우 차후 BL 원본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인도라고 할 수 있다. 화물 선취 보증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수출상이 있고 수입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대금 결제할 때 배울 건데 수출상의 나라에 있는 은행과 수입상의 나라에 있는 은행이 있어요. A은행, B은행이에요. 그러면 수출상이 다이렉트로 수입상한테 선적 서류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하게 은행을 통해서 주고받게 돼요.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러면 서류가 직접 수입상한테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소요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7일 정도 걸렸어요. 선적 서류가 가는데. 근데 수출상은 수입상한테 화물을 바로 보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화물은 3일이면 들어오게 돼요. 그럼 화물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되겠죠. 서류는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그럼 서류가 없기 때문에 수입상은 실질적으로는 이 화물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 선취 보증장 LG를 발행을 해서 먼저 화물을 찾으러 가요. 그럼 LG를 보고 이제 선사가 정당한 소지인이구나 이거를 확인을 하고 화물을 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7일 동안에 선적 서류가 오겠죠. 그러면 4일 뒤가 되겠네요. 그럼 4일 뒤에 수입상이 다시 선사에 가서 먼저 우리 화물 찾아갔을 때 LG 냈던 거 제가 서류를 더 보강해서 선화증권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내밀어야 돼요. 이게 바로 화물 선취 보증장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증권 그 다음 볼게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화물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화물 자체를 소유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화물 전체를 가진 거랑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거랑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화물을 담보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듯이 선화증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집 담보 잡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 그러면은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 집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체결을 하죠. 그 은행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선화증권을 통해 금융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 6번. 처분증권. 선화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처분을 선화증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즉 선화증권이 없으면 화물처분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선화증권과 화물은 동급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당연히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선화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유가증권이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선화증권은 영어로는 Bill of Lading, BL이라고 한다 했었죠. 자, 선화증권 누가 발행한다고요? 네, 운송인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선 운송 방식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해상 운송을 통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 영어로는 bona fide holder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유가증권이었었죠. 그래서 꼭 뒷면에 서명, 즉 배서를 해서 유통을 하는 방식이고요. 선화증권, 상업송장, 보험증권 이 세 개를 합쳐서 3대 필수 서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권리증권 있었죠?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가 화물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처분권을 갖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운송계약의 증빙. 운송계약 증빙 다시 볼게요. 선화증권은 계약 체결의 증빙 서류이다. 특별히 운송계약을 하면서 별도로 작성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 운송인은 업무를 실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사랑 그다음 송화인이랑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선화증권이 증거 서류로서 법적으로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다음 화물 영수증. 자, 화물 영수증 말 그대로 물건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선화증권상의 부지약관. 알지 못한다. 포장된 상태만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있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개수가 맞는지 수량이 맞는지 운송인은 알 수 없다. unknown class 약관. 부지약관 알지 못한다 라는 약관이고요. 다음 법적 성질로서는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지시증권. 배서나 인도를 통해 양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 채권증권. 정당한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효력을 갖고요. 그 다음 상환증권. 화물과 선화증권은 서로 주고받아야지만 되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선화증권이 없으면 화물을 찾을 수 없다. 그 다음 인도증권.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화물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화물 자체를 소유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난 6번 처분증권. 선화증권과 화물이 동급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없으면 화물의 처분이 불가능하다. 이게 처분증권의 특징이었죠. 오늘 배운 내용이 다소 좀 전문 용어가 많다 보니까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복습 꼭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행 및 기재 사항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선화증권에 대해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야지만 다음 시간에 발행하는 방법과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 개념 잘 복습해 주시고요. 외울 부분들은 잘 외워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안녕.